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꺾은 건 아니죠. 그냥 혼조했을 뿐입니다. 혼조했지만 이 하방 경직성을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된 거죠.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가운데 뭐 좋은 호재라고 한다면은 월마트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거, 또 뭐 그나마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소 악재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걸 찾아보자면은 오늘 밤에 잠시 후에 발표, 잠시 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오늘 밤 한밤중에 발표 예정인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거기서 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봐 뭐 경계감이 나왔다, 요런 거에 악재로 하나 작용될 수도 있고, 혹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즘에 워낙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뭐 조금 어제 이뭐 상승을 좀 쉬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당장 시장에는 어떤 뭐 눈에 띄는 악재나 뭐 시장을 뒤엎을 만한 그런 재료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오늘 밤에 이제 그게 그래도 어떤 시장을 좀 뒤엎을 만한 그런 잠재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거기 써 있나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을 잘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주목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뭐 다른 나라 증시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큰형님이 꺾이지가 않으니까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초록불 다 들어와 있죠. 다 같이 상승 출발할 예정인 것 같고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독특한 게 오늘 한국만 비실비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반도체 지수 하락했으면 대만도 같이 하락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만은 또 상승했거든요. 보시면 그죠? 이게 대만 증시인데 오늘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늘 한국 증시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또 한국만 하락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씁쓸하셨을 거예요. 뭐 그렇지만 사실 오늘 한국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 한국의 하락도 아직까지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눌림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눌림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저항이 누적되는 게 좀 심상치 않긴 한데 어딘가는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 뭐 당장 꺾일 위기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 증시요. 이게 하락이라는 게 분위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락뿐만이 아니고 이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아시아 증시 다 오르고 유럽 증시 다 오르고 미국도 강한데 오늘 한국만 또 빠지고 있으니 이 하락에다 대고 우리가 어떻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띄는 악재도 아직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하락 마감, 자기 혼자 하락해서 억울한 면이 있긴 있지만 어, 억울할 수 있기도 한데 아무튼간 여기다 대고 큰 의미 부여하기도 좀 어렵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뭐 특별한 이벤트들 없었고 그냥 뭐 미국 증시 강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그냥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다는 거, 요거 새벽 시간일 거예요.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하여튼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FOMC 의사록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소매 판매 지표도 오늘 발표 예정이니까 이런 점도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것도 혹시나 서프라이즈하게 나올지 혹은 뭐 쇼킹하게 나올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만 하자고요. 조금 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뭐 여전히 엄청나네요. 그죠? 이 나름 긴축 우려가 좀 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예상치를 좀 높게 잡아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이 나와갖고 이 높은 예상치마저 뛰어넘어 버리면은 이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출발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은 그래 인플레가 저렇게 충격적으로 나올 거 알고 있었어라는 반응이지 않나 싶긴 한데요. 실제적인 반응은 이제 유럽장 문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겉으로 보이는 지금 모습은
이 영국의 물가 지표가 저렇게 쇼킹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현재 모습이긴 합니다. 뭐 이런 사기적인 일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6개월, 1년 가까이 증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악재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가 선반영돼 있다라고 봐도 딱히 이상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어쨌든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재료가 나오든 간에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하여튼 요즘에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기 아시아장이나 한국장 보기 전에 저기 보고서 같은 게 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거 좀 몇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흥국경제 채권팀 김준영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인데 내용 한번 저는 쭉쭉 한번 살펴보긴 했거든요. 요게 지금 리포트 표지고요. 우리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 여기 요약해 놓은 것만 좀 보자고요. 일단은 어쨌든 뭐 침체와 가까워진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은 이미 강하게 침체를 반영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걸 보면서 침체를 강하게 반영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연착륙에 자신이 넘치는 연준의 뜻과 다르게 주식시장 아니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경기 침체를 이미 채권 가격에 많이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한 요약을 좀 잘 해놨길래 요거 한번 살펴보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간 재밌었던 게 요즘에 중국 경제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경제 지표들 나왔는데 일제히 다 쇼킹하게 나오고 또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 인하했잖아요. MLF 금리가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부진이 한편으로는 인플레 상방 압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다라고 하면 인플레 우려가 날 수도 있고 중국이 안 좋다라고 하면 또 어떤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안 좋다라는 게 인플레 상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걸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어떤 이런 이슈들을요, 이 뭐 한 가지로만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경제 지표가 좋다 이러면 인플레 우려고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이러면 인플레 우려 완화와 어떤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참 요즘에 이 시장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아무튼 시장은 계속 이 관성 뒤에서부터 밀려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탄력에 의해서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연준을 믿지 않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이렇습니다. 뭐 연준에서 계속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죠. 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오랫동안 립 서비스를 했던 거, 뭐 이런 점들부터 해서 연준이 자꾸 신뢰를 잃었었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 우리가 아무튼 계속 좀 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완화적인 금융시장 환경은 연준에겐 물가를 잡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6월 중순, 6월 초, 6월 중순처럼 시장이 막 폭락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산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자산들 가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잡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 2달 동안에 증시가 막 반등해버리고 위험 자산들이 다시 꾸역꾸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투자 심리도 다 같이 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환경 자체가 연준에는 물가를 잡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깝깝한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좋게 봐야 되나 나쁘게 봐야 되나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깝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에 관한 평가를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연착륙으로 간다라는 거를 선택했다는 거고요. 증시 같은 경우는요. 채권 시장은 경착륙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증시는 연착륙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증시 같은 경우는 내년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나쁜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그죠? 뭐 어떤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석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럭저럭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내년에
더 이상 연준이 이제 뭐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야,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될 거야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설명력이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금리 인하를 주식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그리고 인플레 감축 법안 물가 완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물가 피크아웃 시점이라 예단하긴 이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모두의 의견이에요. 이거는 연준 사람들도 그렇고 일부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뭐 물가 지표 뭐 CPI 하나 이번에 CPI 하나가 이번에 조금 둔화됐다고 그걸 갖고 물가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물가 피크아웃 시점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왔길래 좀 하나 살펴봤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직접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고서 제목이니까 요거 한번 검색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주장하는 근거, 이런 데이터들 다 같이 살펴보시면 더욱더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보고, 오늘 그 아시아장 마감 같은 거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 좀 하고, 일단 중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올라가지고 오늘 조금 더 상승을 해서 그나마 어떤 그 전고점 저항 부근까지 많이 좀 다가서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터치는 못했죠. 3,300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해 종합이요. 근데 아무튼 위기를 좀 극복하고 있긴 해요. 지난 3, 4거래일간 누적된 저항을 살짝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일단 위로 더 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아직 그래도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자리를 완전히 넘어서진 못했으니까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살짝 더 조정이 이어졌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딘가 중요한 지지선을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고, 이날의 장대 양봉, 여기 8월 15일 날, 그죠? 우리 광복절 날에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위안화가 튀었잖아요. 이 튄날의 양봉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위쪽으로 언제든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고, 하여튼 이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중국 증시의 반등이 더 일단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중국 증시는 여전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이제 중요한 저항 자리에 방금 전에, 그죠? 이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앞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결정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증시 가장 강합니다. 신나게 랠리를 하고 있어요. 신나게 랠리를 해서 다음번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또다시 왔습니다. 쇼패팅 쇼패팅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변동성까지 확대되고 다음번 중요한 마디 자리까지 왔으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들이대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지난번에도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베팅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손해를 누적시키면 안 되고, 현금 있으신 분들, 일본 증시에 어떤 큰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 중요한 저항 부근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뭐 들이대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하방 포지션이야. 다만 여기서 이 라인이 돌파 한착되면 얼렁 또 도망가야겠죠. 요런 점들. 근데 충분히 한 번쯤 싸워볼 만한 그런 자리에 오긴 온 겁니다. 하방 포지션 충분히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라인 부근까지 온 거예요.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자리니까, 이 자리 고점, 그러니까 이날 1월 4일, 1월 5일 고점 부근이니까 아직 도달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근에 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고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 이 독일 증시 아직 개장 안 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처럼 어떤 상승 에너지가 계속 꾸역꾸역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폭발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얘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그리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구간에서 폭락을 해가지고 매물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 자리를 잘 돌파한 척하고 얘가 급등하자라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거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급등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한국 증시 코스피처럼 급등할 수 있는데 못 갈지 아니면 진짜 급등을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 한국 증시 좀 볼게요. 한국 증시를 일단 보면 오늘 반도체 지수 급락의 영향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좀 일단 맛이 간 것 같아요. 삼성전자 62,000원, 66,600원 이렇게 박스권 일단 이야기 해드렸는데
66,600원짜리를 일단 오늘 돌파한 차게 실패했으니까 여기가 저항이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지금 요렇게 다시 하락엔자로 갈 수 있는지 여부 잘 봐야 될 겁니다. 하락엔자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겠고,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침부터 2차 전지도 빠지고 반도체도 빠지니까 그냥 우르르르 하면서 흘러내린 거죠. 오늘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데는 이런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죠? 내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버텨주면은 한국 증시 버티는데 둘 다 무너지면 급락한다. 이런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둘 다 하락했으니까 한국 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 증시 아직 완전히 하방으로 좀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330 시원하게 붕괴시켜야 되는데 일단 33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고 볼게요. 329.8이니까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어딘가 저항을 좀 강하게 확인을 한 거죠. 7월 15일부터 한국 증시 코스피가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 지난 2거래일 동안 333 혹은 뭐 332 부근에 저항이 있음을 일단 확인을 했어요. 일단 그저 갭상승 하락 해갖고 2거래일 동안 일단 저항 누적시키는 그런 정석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뭔가 악재가 나와서 330을 강하게 붕괴시키는, 아침부터 뭐 내일 그를 강하게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럼 이제 좀 확인이 된 거니까 하방 베팅을 좀 해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종가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330 부근은 어쨌든 지지력이란 말이죠. 근데 지지력에 지금 턱걸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특별히 아직까지 할 말은 없다. 오늘은 저항을 누적시켰다 정도. 그래서 330에서 333 정도 한 3포인트,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중요한 뭐 무거운 자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가려면 333을 시원하게 넘어갈 거고, 붕괴되려면 아래쪽으로 가려면 330을 시원하게 붕괴시켜야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 어딘가 붕괴시켜야 시원하게 갈 수 있습니다.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난 2거래일 동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풋옵션들이 오래간만에 좀 어떤 살아날 수 있는 정석적인 어떤 좀 흔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지지력을 좀 확보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쯤 이제 슬슬 가주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못 가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피곤해지겠죠. 그죠? 한 지난 2거래일쯤 이렇게 저항 누적시켰으면 내일쯤은 이제 지지선 붕괴시키고 바로 시원하게 하락시켜주는 게 사실 가장 그게 어떤 가장 하방 보시는 분들께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아무튼 이게 오늘 한국 증시만 빠진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서부터 밀려 올라가던 이 기세적인 상승이 좀 비교적 강해가지고, 글쎄요, 오늘 이 정도로 이 상승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일단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다만 오늘의 하락에 분명히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자꾸 이게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어요. 그냥 한국 증시는요. 가야 될 때 못 가는데, 그럼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도 않고 계속 밀려 올라가는 게 좀 깝깝한 면이긴 한데, 다시 한국 증시는 좀 약간 위기를 또 맞긴 맞은 거예요. 그죠? 일단 뭐 콜옵션들 같은 경우로 보나 뭐 선물지수로 보나, 이것들이 갈 거면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넘어서고 볼린저매를 쬐으면은 빨리빨리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꾸 빨리빨리 가지 못하고 음봉을 맞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김 빠지는 겁니다. 이게 준비해놓고 못 가면은 반대쪽으로 얻어맞을 수 있는데, 일단 준비해놓고 못 가니까 오늘 일단 한번 얻어맞긴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시장의 체력이 좀 비교적 좀 좋은 편이라, 단기적으로 올라오더니 기운이 강한 편이라 어디를 붕괴시키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고요. 이 수급이나 시장 분위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요즘 일단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쯤 됐으면 이제 개인들은 상방으로 많이 좀 추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일단은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개인들은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에다 베팅하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여전히 주식 매수에 매달릴 거다, 물타기에 매달릴 거다. 지난 코스피 1년간 빠졌잖아요. 1년간 빠지면서 자기네들이 물렸던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렸던 주식들 물타기에 열중하고 뭐 혹은 뭐 저점 매수에 열중하고, 아직도 저는 아직도 이런 게 시장의 어떤 주된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증시 같은 것도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야 봐라 미국 증시 다시 대세 상승한다 한국도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제 생각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심리적으로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냥 저의 어떤 그냥 지금까지 경험에 의한 그런 거에 따르면은 지금 개인들은 아래쪽보다 위쪽을 볼 가능성이 좀 훨씬 높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수급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수급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이 투자자별 종합 어쩌고 써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조작도 좀 많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젠가부터 이게 좀 정석적인 흐름이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인이 매수하면 증시가 떨어지고 뭐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이 팔면은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흐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약해져 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지금 어떤 개인들은 지금 이쯤 됐으면 상방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의 경험적인 거고 요걸 여기는 숫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거 보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보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옵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들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게 좀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아무튼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옵션이나 뭐 선물 매매하는 파생 상품 하는 개인들이 아니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선 주식 추격 매수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일단 저의 경험상 일단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뭐 어떤 그 굉장히 좀 정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수급창이 이렇게 찍히는 이유는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증시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창구에서 매수가 빨간색으로 찍히면은 그러면 이게 수급창이 그렇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둘 다 플러스면 한 놈은 마이너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는 날은 자연스럽게 개인한테 파란불이 들어오고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증시가 하락하는 날에는 언제 하락하나요? 개인이 팔면 주식이 하락하나요? 아니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내다 팔아야 주식이 하락하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내다 팔면 매수 주체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개인 계좌에는 그러니까 개인 수급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런 수급창이 어쩌면은 개인들의 심리나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명확하게 좀 잘 못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뭐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인들이 맨날 코스피 코스닥 여기 매수가 아니고 여기 전부 다 파란색으로 전부 다 여기 매도가 찍히긴 하는데 순매도가 찍히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냐. 좀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잘 못 드리긴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심리적으로는 좀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들이 아래쪽을 본다. 그거는 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막연한 저의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뭐 딴지를 거셔도 좋고, 네, 하여튼 뭐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경험상 그냥 그런 것 같다. 저의 뭐 매매해본 경험상, 어, 네, 저의 매매해본 뭐 경험상 뭐 이런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코스닥 시장 오늘 그 중요한 라인 붕괴시켰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째 못 가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하죠. 다시 중요한 라인 붕괴시켰으니까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베팅의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실하려면은 1190 정도는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8거래일째 못 가고 있으면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이야기해드렸고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1307원에 대한 지지력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양봉이고 아래 꼬리 달려고 상승 마감이니까 지지력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겠죠. 5일선 위에 있고요.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는데 증시가 좋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들 잘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조금 더 신빙성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드려봤어요. 오늘 밤에는 뭐 해야 될까요? 어제하고 똑같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는 전 사실 별로 궁금하지는 않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은 아닐 거야, 뭐 당장 오늘 밤은 아닐 수 있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직도 좀 공격적으로 하방 베팅을 하방 베팅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제의 음봉을 기준으로 혹은 어제 만들어놨던 고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뭔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괜히 몸만 피곤하고 그렇지 않겠냐. 차라리 이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 그거 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단 이야기는 드리고 있죠.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간 오늘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딱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위로 밀려가고 있으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할 말 없고요. 저는 아무튼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유로화와 달러화 이거만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제가 줄 그어놨던 자리 지지력 테스트 어떻게 되나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 지지력 빨리 확보하지 못하면은 결국 전저점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고 전저점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시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로화 더 박살 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더 심하게 이어지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달러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사실 같은 거예요. 달러화나 유로화나 차트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오늘 그 106.6, 106.7 자리 여기 저항 테스트 2거래 1차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자리들 잘 보자고요. 전 사실 그 달러의 움직임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입니다. 달러 부분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FOMC 의사록 공개 좀 그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 새벽 시간에 좀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 개장 때하고 미국 시장 폐장 때하고 분위기가 좀 확확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